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가평의 산꾼들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산꾼들 사이에서 술안주로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산에서 겪은 오싹한 체험담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거듭되면서 사연은 과장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단 공포영화를 보듯 이야기가 가진 오싹함을 즐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체험담도 세상에 귀신이 있냐 없냐 또는 사실이냐 착각이냐를 따지기보다는 산꾼들이 야영하며 술안주로 나누던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목고개의 처녀귀신과 땅속 홀령들. TV에서 소개되었을 정도로 산꾼들 사이에서 유명한 귀신 이야기는 가평 귀목봉 사연이라고 합니다. 1985년 12월, 박영래 기자는 후배인 이태영 씨와 함께 취재 산행에 나섰습니다. 가평군 북면 정목리의 민드기봉 산행을 끝내고 논남기로 내려온 이들은 귀목봉 귀목고개를 넘어 상판리의 민박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이들은 임산계곡의 산길을 따라 귀목고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2월 초겨울이라 첫눈이 내려 1cm 정도의 눈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걸었을까요? 시간이 5시를 지나 해가 위엿위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명지산의 1250m 봉에서 발원한 골짜기와 만나는 합수점을 지날 때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1250m 봉 골짜기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시 논남기에 민가가 몇 채 있었기에 박영래 기자는 동네 여자가 나무하러 왔다가 우릴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노총각이었던 이태영 씨를 위한 호재가 생긴 거라 여긴 이들은 휘파람을 불며 설레는 마음으로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산길을 가려는데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태영 씨는 당시 여자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같이 가요 하고 소리가 에코처럼 울렸다고 하는데 눈이 쌓여 있었기에 그는 눈 위를 살폈다고 합니다. 나무를 하러 왔다면 계곡을 통해 올라온 발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깜깜해졌기에 두 사람은 여자를 기다리길 포기하고 귀목고개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소리가 흐느끼며 우는 소리로 바뀌더니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땅속에서 나는 거야. 이런 말소리가 눈이 얼어붙은 땅속에서 났습니다. 이태영과 박영래 기자가 동시에 귀신이다. 귀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태영이 박영래 기자를 버리고 혼자서 귀목고개로 도망치듯 뛰어갔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박영래 기자보다 발이 느린 친구인데 그땐 어찌나 빠르던지 빨리 상판리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한 박영래 기자는 뛰다시피 귀목고개로 갔습니다. 귀목고개까지 일반 산행 속도로 40분 걸리는 거리였지만 10분 만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는 후배인 이태영 씨가 귀목고개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지만 없었다고 합니다. 등골이 오싹했던 그는 고개에서 상판리 마을까지 도착하니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상판리 버스 종점 민박집에 들어가니 이태영 씨가 있었습니다. 화가 난 박영래 기자가 너는 사내 새끼가 의리 없이 튀냐. 형, 나도 살고는 봐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이들은 가평군 청계산 취재 산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박 기자는 다시 생각해도 그 일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혼자 들었으면 환청이라 여겼을 텐데 여자 목소리며 웅성거리던 소리도 두 사람이 똑같이 아주 선명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다시 가평군 북면 정목리로 갔습니다. 정목리 가린 마을에서만 10대째 살았다는 박준규 이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가장 오래 산 토박이로 이곳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영래 기자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박 기장은 예전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 인민군은 북으로 후퇴하던 때였습니다. 가평군 하면 현리에서 상판리, 귀목고개, 정목리, 도마치로 이어진 길은 인민군의 퇴로였다고 합니다. 이 길을 통해 철원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인민군은 이 길로 통과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길목의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박준규 이장은 당시에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인민군이 저 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문은 마을과 마을로 금방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임산계곡에는 70여 가구의 화전민 수백 명이 살고 있었으며 워낙 깊은 산골이라 전쟁을 몰랐던 이들은 인민군에게 모두 잡혔다고 합니다.
인민군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곳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이후 주변 마을 사람들이 임산계곡에 가서 시신을 다 수습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박준규 씨가 성인이 되어 군대를 다녀오자 마을 어르신들은 그에게 이장직을 맡겼다고 합니다. 임산계곡에는 새로운 화전민들이 몇 있었는데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의 회의를 거쳐 매년 명절에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매년 이어오던 제사는 김신조 사건 이후 화전민들을 산에서 내려보내는 정책이 시행되며 중단되었습니다. 그곳 화전민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박준규 이장은 박영래 기자가 올라갔던 임산계곡에는 억울하게 죽은 혼들이 있어 정목리 마을 사람들이 들어가길 꺼린다는 사연을 알려주었습니다. 몇 년 뒤 박영래 기자는 상판리에서 귀목봉을 오르는 원점 회귀 산행 소개를 위해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종점 식당에는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지난 취재 때 귀신에게 홀린 일화를 이야기했더니 박준규 이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상판리에 살았는데 현리서부터 인민군이 사람들을 죽이며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귀목봉으로 이어진 능선으로 올라가 동굴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와서 인민군들이 새까맣게 귀목고개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귀신 사건이 지난 한참 후 박영래 기자는 1991년 1월호에 귀목봉 산행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당시 겪은 일을 썼습니다. 책이 나온 지 며칠 후 MBC 이야기 속으로 프로그램의 PD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야기 속으로의 PD는 박영래 기자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PD가 말하길 최근 박계수 씨란 사람이 귀목고개에서 기이한 체험을 했는데 박영래 기자가 쓴 내용과 똑같아 방송국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1986년 12월 당시 대기업 부장으로 있던 박계수 씨는 가평군 북면 논남길을 찾았는데 임산계곡, 귀목고개, 귀목봉을 오르는 산행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가 1시간쯤 걸었을 때 뒤에서 아가씨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아저씨, 같이 가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같이 산행하자고 그러나 싶어 10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걸음 다시 뗐을 때 다시 똑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박계수 씨는 환청을 들었나 싶어 무시하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계곡 합수점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앞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앞쪽에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뒤에서 나던 여자 음성이 앞에서 나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를 추월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주말에도 등산객이 거의 없는 산이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 하는 산행을 즐겼는데 만약을 위해 호신용 가스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계수 씨의 나이가 40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귀신이라도 여자니까 붙어보자 싶어서 한 손에 피켈을 들고 한 손에 가스총을 들고 맞섰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발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사람들 몇백 명이 모였을 때 나는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 그런 소리가 땅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결국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사안이 TV 프로그램을 통해 재구성되어 방영되면서 산꾼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귀목봉의 귀자가 귀신 귀자를 쓴다거나 목 없는 귀신이 나타나서 귀목이란 이름이 유래한다는 등의 헛소문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가평문화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옛날에는 벌목할 나무가 많아 임산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또 귀목이란 이름은 이 고개에 느티나무가 많았는데 느티나무를 귀목이라고도 하여 귀목고개라 불리던 것이 와전되어 귀목고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희운각 등산객 귀신과 양폭의 처녀 귀신. 다음은 설악산 산장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등산 매체 기자 출신인 김모 씨는 대학생 때였던 2001년 설악산을 매주 가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산행 코스는 매번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희운각 대피소와 양폭 대피소를 지키던 산장지기와 친해지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 산장들이 관리공단이 아닌 사설로 운영되던 때였다고 합니다. 김 씨는 산불 방지 입산 금지 기간 하루 전날 희운각 대피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산장지기 형은 그에게 내일부터 경방기간이라 손님도 없을 텐데 일주일만 산장을 봐줄 수 있냐? 라고 물었고 설악산에 푹 빠져있던 김 씨는 흔쾌히 승낙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산장지기 형은 너 말고 3명 더 있다라고 말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이 3명 더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인기척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김 씨는 날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0월 17일 해가 질 무렵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날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3명의 손님 때문에 불을 끌까 말까 고민하다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문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문이 흔들리는 와중에 똑똑똑하고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는 느낌상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젯밤 함께 술을 마시던 산장지기 형이 누가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불을 끄고 다시 잠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뜨니 사람 3명이 방 안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들 등산복 차림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지 뭐라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산장지기 형이 다시 올라왔고 그는 3명이 그분들이었어요. 라고 묻자 너도 봤냐? 라며 형이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설악산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주로 희운각 대피소 매점 앞에 시멘트단에 시신을 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산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몇이 하늘로 가지 못하고 남았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산장지기 형은 산장을 찾은 다른 산꾼들도 심심찮게 이 귀신들을 보는데 사람을 괴롭히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아마도 설악산을 너무 좋아해서 아직 떠나지 못한 게 아니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김 씨는 계속 설악산을 찾아 길게는 열흘 동안 머물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산불 방지 입산 금지 기간에 부식 전달을 위해 양폭 대피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양폭의 산장지기 형에게 희운각 대피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층 가운데 방에 여자 귀신이 나오는데 손님 중에 그걸 본 사람이 꽤 있다 라고 알려주었는데 입산 금지 기간이라 손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1층 가운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뭐가 무서워라는 오기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희운각 대피소에서 귀신을 보았기에 무섭지 않았고 설악산이 너무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을 켜고 벽에 기대책을 읽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한기가 들어서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눈을 뜰 수 없었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눈을 떴을 때 그는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얼굴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여자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까워서 얼굴 전체가 보이진 않았지만 얼마나 강렬했던지 얼굴 윤곽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내고 있는데 여자가 얼굴 근육을 조금씩 움직이더니 비명을 지르곤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자가 사라진 이후에도 그는 몸이 구더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대청봉에서 야간 산행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밖에서 들렸고 그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희운각의 등산복 귀신과 달리 여자 귀신은 정말 무서웠다고 회고했습니다. 이후 양폭 대피소를 다시 찾았지만 그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속초 설악산 구조대원들 중에서도 양폭 대피소에서 그 귀신을 보고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설악산 관세음보살과 산신령. 1970년대 후반부터 설악산 수렴동 산장지기로 40여 년을 살다 은퇴한 산장지기 이 씨의 얘기도 있습니다. 설악산은 그에게 집이고 마당이기에 귀신 따위는 얘기거리가 못 된다고 하는데 그가 꼽은 신비로운 경험은 관세음보살과 산신령을 만난 것입니다. 산장지기 이 씨는 지금까지 관세음보살님을 15번 봤어. 항상 스님 한 분과 처사 한 명을 데리고 다니셔. 처음에 나는 관세음보살님인 줄도 모르고 따뜻한 방에 모셔서 사과를 대접했지. 한밤중인데 간다고 해서 플래시를 주겠다고 하니까 필요 없다며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야. 방에 와보니 내가 먹은 사과 흔적만 있고 나머지 사과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 후로 보살님이 가끔 나타났어. 산신령은 할머니인데 머리카락이 하얗고 허리까지 길렀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 청계산의 피란민과 연인산의 조난 커플. 본지 취재 산행에 여러 번 동참한 안명선 씨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인들과 서울의 청계산 형제봉 아래에서 야영을 할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밤이 깊어 다 잠들었는데 사람들 소리가 들려서 깨니 하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피란민 마냥 보따리를 짊어지고 두 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침낭을 뒤집어 썼다가 귀신이 쳐다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왜 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배고프다고 귀신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텐트 앞에 음식이 있으니 먹으라 했는데도
그는 배고프다며 먹을 걸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얼마간을 앞에서 버티다 사라졌습니다. 연인산 정상에서 비박을 할 때 잠을 자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보니 등산복을 입은 한 남녀 커플이 물을 찾고 있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처음엔 야간 산행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일행이 꺼내 놓은 물이 있는데도 마시지 않고 계속 산을 내려갔다가 반대쪽에서 다시 올라와서 여기 어디 물이 있을 텐데 하고 같은 말과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밤새도록 울리던 기이한 꽹과리 소리. 등산 매체 사진 기자인 주민욱 기자도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06년 10만이들을 동행 취재하기 위해 화악산에 들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10만이들을 따라 비등산로를 헤쳐 계곡 언저리의 어느 터에 갔습니다. 10만이들은 익숙하게 나무를 잘라 텐트폴처럼 뼈대를 세우더니 비닐을 씌워 텐트를 뚝딱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오후 한나절 10만이를 따라 산을 헤매고 되돌아와 그날 밤 비닐 천막에서 편집 기자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시끄러워 눈을 뜨니 꽹과리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산길도 없는 이 깊은 산에 무슨 꽹과리 소리일까 궁금했지만 등산인들과 다른 10만이들의 무슨 의식이라도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다들 눈을 뜨자 밤새 꽹과리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습니다. 편집 기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며 10만이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한국 10만이 협회 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가 이 터가 예전에는 무당 구토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전에 무당들이 구슬했던 흔적을 목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한국 10만이 협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림자의 정체. 제가 원래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자리에 들면 3시간은 가만히 누워 있어야 겨우 잠들곤 합니다. 평소에 여느 날처럼 역시나 누워서 가만히 있었죠. 부모님도 들어가셨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딱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스위치 켜는 소리요. 그런데 여전히 밖은 깜깜합니다. 5분쯤 지났나? 또 딱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윗집에서 나는 소리를 잘못 들었나? 했지만 딱 하는 소리가 5분마다 주기적으로 들립니다. 분명히 거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에 떨며 침대에 누워 있었죠. 어느 순간 딱 하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안심했죠. 하지만 안심하는 그 순간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 집 거실 바닥은 순수한 원목 마루바닥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일정 부분을 지나가면 마루 특유의 소리,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삐그덕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분명히 밖은 깜깜하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그 삐그덕 소리가 들린다니요. 혹시 아버지가 담배 피러 베란다에 나가셨나? 해서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베란다에 사람의 그림자가 있더군요.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뭔가 확실히 이상한 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키가 좀 큽니다. 181cm죠. 그런데 베란다에 그 사람 그림자 키는 아무리 크게 잡아도 170cm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공포란 게 무엇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벌벌 떨며 부모님 방의 문을 살살 열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그럼 도대체 베란다에 저 사람은 뭐지? 우리 집에 170cm짜리 키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서워서 도저히 제 방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동생 방으로 겨우겨우 들어가서 동생 옆으로 억지로 들어가 새벽 6시가 될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대체 그 그림자의 정체는 뭘까요? 분명히 그건 옷이나 그 밖의 그림자가 아닌 분명한 사람 그림자였습니다. 베란다 샤시에 기대어 창밖을 보고 있는 자세였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 잠버릇. 지금은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가는 일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만 내가 어릴 땐 이런저런 일로 많이 놀러 갔었다. 서울에 살긴 했었지만 시골에 자주 내려갔기 때문에 내 또래 친구들도 여럿 있었고 좁긴 했지만 우리끼리 아지트라고 조그만 동굴을 찾아 놓기도 했었다. 물도 맑고 공기도 상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징그러울 정도로 개구리가 엄청 많았다. 한 번은 하루 종일 개구리를 잡아서 검정 비닐봉투에 가득 담아다가 나무에 걸어놨었는데 그게 터져서 난리가 났던 일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별로 무서운 줄 모르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간간히 생각나는 그 눈빛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외할머니 댁에 모였을 때 생긴 일이다. 아침부터 감자떡에 삼겹살 수박을 챙겨서 계곡으로 물놀이를 다녀와 보니 벌써 해가 저물었고 저녁을 일찍 먹은 터라 늦은 시각이었지만 온 가족이 허기져 있던 터였다. 때마침 포장마차를 하시던 큰이모부가 오시면서 이름 모를 쇠고기를 챙겨오셨기에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그 이름 모를 쇠고기와 감자, 옥수수, 고구마 등을 구워 먹었다. 그 쇠고기 이름은 잘 생각 안 나지만 참새만 한 크기에 정말 맛있었다. 정신없이 먹고 있었는데 공부하시느라 장가도 못 가신 막내 삼촌께서 말씀하셨다. 천천히 마실 것도 먹어가면서 먹어라, 체할라. 삼촌이 건네신 것은 알코올 냄새가 알싸하게 나는 소주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외가 쪽 어른들은 모이시면 장난삼아 애들한테 술을 먹이셨다. 그것도 제발 한 잔만 달라는 오빠들을 제쳐놓고 어린애들만. 아무튼 그때 뭔지도 모르고 덥석 두어 잔 받아먹은 나는 배도 부르겠다 술도 올라오겠다 그대로 골아떨어졌다. 그때 아무리 졸렸을지라도 나는 자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어야만 했었다. 한참 자다 화장실 신호를 받은 나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방은 좁고 사람은 많아서 그런지 막내 이모와 엄마 사이에 껴서 자고 있었다. 그때 다시 화장실 신호를 받은 나는 원인 모를 용기로 화장실로 향했다. 그 당시 우리 할머니 집은 두 채가 붙어 있었는데 한 채는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이고 그 바로 옆에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2m 정도 길이의 통로를 지나가면 몇십 년 전에 지어진 금방 헐러버릴 것 같은 집이 한 채 있었다. 잡초도 가득하고 할머니가 잡던 닭피가 바닥에 있었고 삐걱거리는 문. 그리고 동네 친구들이 말해준 가마솥 귀신. 겁이 많은 나는 낮에도 그쪽으로 혼자 절대 가지 못했다. 그때 비몽사몽이었는지라 솔직히 내가 화장실까지 갔는지 앞마당에 싸버렸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시원하게 일 처리를 하고 온 나는 뭔가 이상한 것을 보고 말았다. 아까 말했듯이 엄마와 막내 이모 사이에 껴서 자고 있었는데 막내 이모는 벽 쪽을 보고 그러니까 나에게 등을 보이고 자고 있었고 그 뒤에 내가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엄마가 있었는데 비어 있어야 할 내 자리에 희뿌연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고 혹시나 해서 사촌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고은이 언니야? 민경이야? 알 수 없는 긁는 소리가 자꾸만 났다. 나 그럼 그냥 여기서 잔다. 삼촌 옆에 누워서 자려던 차에 들려온 그 웃음소리. 소름 끼치는 즐거운 듯한 웃음소리에 다시 한번 돌아본 그쪽에는 핏발이 선 붉은 눈, 마구 엉켜있는 긴 머리, 기다란 손톱으로 이모의 등 쪽으로 몸을 웅크려 누워있는 그런 자세로 즐거운 듯이 킥킥거리며 미친 듯이 이모의 등을 긁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내가 그걸 보고 기절했는지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고 이모들과 엄마가 아침 준비로 분주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여서 너무 편안한 분위기에 그새 잊어버렸고 아침밥을 먹으며 그냥 흘려들었던 이모의 말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고도 소름 끼친다. 너 잠버릇 좀 고쳐야겠다. 어젯밤에 내가 내 등을 긁었는지 등에 손톱 자국이 그렇게 많이 나 있더라. 잘 때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자는 나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나는 그때 깨어 있었으니까 말할까 했지만 자꾸 그 여자의 눈동자가 생각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눈동자. 가끔 잠에서 깨면 뒤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 혹시나 그 여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네 번째 이야기, 바퀴벌레. 아침을 먹는다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침은 꼭 먹도록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 다른 고교생이라면 다 자고 있을 이 시간에도 나는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을 먹습니다. 귀하고 귀한 30분간의 아침 수면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십수년 동안 들인 습관이니만큼 불평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덜 깬 멍한 정신으로 아침을 먹고 있을 무렵 발밑으로 무언가 지나갑니다. 내 발밑으로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움직임은 인간의 동작으로 잡기 힘들 만큼 빨랐지만 나는 익숙한 일인 양 쉽게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짓눌린 녀석의 육체는 검은색의 끈적한 액체를 뿜어대며 찌그러졌습니다. 살생을 주시하고 있던 어머니는 밥맛이 달아난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약을 뿌려야겠어. 며칠 전부터 바퀴벌레들이 보이기 시작하네. 나는 그렇게 벌레와의 불쾌한 대면을 마친 후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부족한 아침잠을 보충하기 위해 엎어져 잠을 청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3, 4교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잠에서 조금씩 깨어날 무렵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룡은 트라이아스기 후반에 출현하여 쥐라기와 백악기에 크게 번성하다가 백악기 말에 멸종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수업의 내용은 공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엎어져 자고 있었고 그런 행위들은 오늘날 고교 수업의 폐해를 대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수업은 내가 평소 관심이 있어 하던 것이고 나는 잠에서 덜 깬 정신을 가다듬으며 수업을 들어보려고 애썼습니다. 공룡이 멸종했을 때에는 파충류나 조개류 같은 생물까지 한꺼번에 멸종했는데 지구상 생물의 대부분이 그때 멸종했다고 합니다. 공룡의 멸망 원인에 대한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운석 충돌설인데 그것에 의하면 지름이 약 10km 정도인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핵폭발의 몇백 배와 같은 효과를 일으켰고 그때 일어난 대량의 먼지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 태양광선이 차단되어 지구가 급속히 식고 핵겨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공룡과 같은 커다란 동물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공룡이 멸종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만 나는 영악한 인간들의 음모가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파충류들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멸종되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인간들은 너무나 큰 덩치를 가지고 생태계의 최고층을 차지하는 그 공룡들을 두려워했었고 그런 이유로 자신들의 지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멸종시킨 건 아닐까. 다른 생물들은 다 살아있는데 공룡만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리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덩치가 크다는 것이 어찌해서 핵겨울을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도착하니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피곤하고 허기졌기 때문에 어서 저녁을 해결한 후 쉬고 싶었지만 현관문에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메모가 포스트잇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는 날이라 바퀴벌레 약을 뿌려 놓았다. 저녁 7시 이후에 들어와라. 하긴 오늘 아침에도 그랬듯이 언젠가부터 우리 집엔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아니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 동네 다른 집들도 그러한 듯합니다. 바퀴벌레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었으나 저녁 7시까지 나의 허기진 배를 가만 놔두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으므로 나는 근처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더러운 바퀴들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혐오적인 일이었으나 나의 쓸데없는 생물학적 호기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바퀴들은 신기한 존재들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만 활동하는 그들의 습성상 인간들이 모두 잠을 자는 밤에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바퀴벌레에 대한 정보는 21세기인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그들에 대한 연구도 현재로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방지하기가 힘든 것이겠죠. 그런 생각을 하며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니 7시가 조금 넘었었습니다. 7시가 조금 넘었으니 편안히 쉬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에는 아직도 그 메모가 붙어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집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아마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예전만 해도 이렇게 방제를 하고 나면 희뿌연 연기들이 집 안에 가득했고 바닥에는 수많은 바퀴들의 시체로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와 보니 연기도 없고 바퀴 시체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깨끗하게 방제를 한다는 것이 사실인 듯 싶습니다. 나는 우선 배를 채웠기 때문에 마루 한가운데 위치한 TV를 켜고 쇼파의 등을 기대 포만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속보인 듯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은 외상 없이 뇌에 손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위적인 살인은 아니라고 판명됩니다. 또 누가 죽었나 봅니다. 살인은 해충들의 방제 도중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니 해충들에 의한 죽음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벼운 사건의 경우는 한 번 보도하고 끝이지만 이번 사건은 심각했던 모양인지 아나운서의 얼굴이 잠시 화면에 나오고 나서 또다시 보도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방송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추측하고 있는 해충들의 생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퀴벌레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첩성만큼이나 상당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인식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시간이 인간 이상으로 빠르며 그 때문에 인류는 늘 바퀴와의 전쟁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집도 오늘 바퀴에 방제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순간적으로 싸늘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징그러움의 감정이라고 해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두려움의 감정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시가 넘은 이 시간에도 기척조차 없는 나의 가족들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뉴스를 보다 말고 가족들이 걱정되어서 집안을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쓸데없이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내 모습이 우습게만 느껴졌습니다. 안방의 문을 열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대자로 누워 있었고 고개는 천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선 바퀴벌레들이 꾸물꾸물 느린 동작으로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바퀴벌레들.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작은 바퀴들과는 다른 10cm가 넘는 커다란 바퀴벌레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 밖에는 대여섯 마리의 바퀴들이 서로 눈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한 눈 안을 통해 들어간 바퀴들의 수는 꽤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어머니의 눈을 파먹고 뇌를 파먹고 있었나 봅니다.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전신을 지탱하던 힘은 어디로 갔는지 모두 사라져버리고 나는 미세한 충격에도 털썩 주저앉을 것만 같이 온몸의 힘을 잃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나의 눈앞에 모든 광경과 보이지 않는 등 뒤의 광경들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바퀴들은 매우 커다랗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의 두려운 감정을 배로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들은 매우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해충약의 약효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계획이라도 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육체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도 않고 오직 눈 부위로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마리가 나를 쳐다봅니다. 벌레가 나를 쳐다본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 한 마리는 분명히 나를 쳐다봅니다. 흑갈색의 몸뚱아리를 뒤로하고 완두 모양의 그 징그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5cm는 좋게 넘을 듯한 더듬이를 휘저으며 나를 가늠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지저분한 날개를 들썩거리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충과 행하는 시선의 마주침에 순간적인 놀라움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 한 마리는 10초 정도 나를 바라보더니 사람의 엄지손가락만 한 날개를 활짝 펴며 나에게 날아오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감정, 그리고 벌레들이 살인을 한다는 공포의 감정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던 나는 나의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뛰었습니다. 뛰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생각의 실마리는 점점 현실과의 괴리감만을 느낄 뿐 온전한 판단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뛰는 동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뛰고 나서 숨가쁨을 느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저녁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나의 이기심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내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는 가족의 죽음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나의 이기심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눈가를 적셨던 눈물의 줄기는 소유했던 것을 잃어버림에 따른 단순한 허망함일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죽음을 뒤로하고 나는 이렇게 뛰어오지 않았으니까. 지금쯤이면 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을 테고 그도 무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걱정되기에는 내 심장이 너무나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요동은 어서 나 자신을 지키라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거리는 인적이 없이 고요하기만 합니다. 평소 시끌벅적했던 눈앞의 구멍가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아마도 해충들의 습격을 당했겠죠. 이 시간의 하늘은 당연한 듯 어두웠지만 그 어두움이 새삼스레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 행인들의 시선을 불렀던 중고가전가게 전시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국이 바퀴벌레에 대한 공포로 휩싸여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해충들의 살인사건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기현상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전합니다.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책도 없는 듯하고 원인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뉴스의 보도는 나와 상관없는 먼 곳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저 보도의 말투가 지나치게 거슬렸고 무언가를 바랐던 나의 마음은 허망함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뉴스를 보고 있을 무렵 발목이 간지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그 흑갈색의 커다란 바퀴들은 내 몸을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의 발목을 간지럽히면서 나는 한쪽 발로 다른 한쪽의 발목을 걷어차면서 그들을 내 몸에서 떨어뜨리려 애써봤지만 그들은 내 몸을 벗어나자마자 날갯짓을 하며 잠시 날다가 다시 내 몸에 붙어버립니다. 나의 온몸은 그 징그러움에 오로라가 일어나는 듯했고 재빠른 동작으로 그들이 내 몸에 붙지 않도록 발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항의 몇 마리의 바퀴는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간 바퀴 중 한 마리는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커다란 더듬이를 마주댄 채 서로 비벼대며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기익대는 그들의 음성이 내 귓가로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해충에 그것을 능가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지능적인 생명체처럼. 순간 길가의 반대편에서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수초간 지속되었던 그 비명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마도 이 벌레들에게 희생당했으리라. 인간들이 거주하는 이곳은 바퀴들에게 잠식당한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나는 전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인적이 사라진 거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전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눈치챈 바퀴들은 나의 눈으로 날아옵니다. 털이 수북한 그들의 징그러운 다리가 클로즈업 되었고 그 순간이 지나자마자 그 다리는 나의 눈에 커다란 통증을 안겨줍니다. 지구 역사의 커다란 발자취가 사라져버린 수천 년 후 컴퓨터 모니터 정도 되는 크기의 건물들이 여러 개 있고 그것들 사이에는 손가락 4개 정도 넓이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 중 하나에는 20마리 남짓한 바퀴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 한 마리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수업과 흡사한 분위기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음성을 내어 대화하는 그들의 방식은 그들이 생태계를 정복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석이 충돌하여 인간이라는 생물들은 멸종하였습니다. 학생으로 보이는 바퀴 중 한 마리가 털이 달린 그 징그러운 다리를 들더니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았죠? 우리는 생존력이 강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간들과 우리는 공존했었나요? 같은 시기를 살았지만 같은 곳에서 사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달리 산속에 살면서 국가를 이루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간들을 멸종시킨 그들은 그렇게 사회를 이루고 생존합니다. 국가들의 냉정과 핵무기의 개발로 인한 인류 스스로의 자멸에 주시해오던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급하게 인간들을 멸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태계 최고 위치에 등극한 것입니다. 백악기 중방. 매우 커다란 건물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그 끝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곳에는 4마리 정도 되는 공룡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탁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니 가족인가 봅니다. 자식으로 보이는 작은 공룡이 소리칩니다. 엄마, 또 인간이야. 탁자 밑에는 작은 인간이 느린 움직임으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룡의 둔한 움직임에 비하면 매우 빠른 동작이었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미 공룡은 능숙한 솜씨로 그 인간을 발로 밟아서 짓눌러버립니다. 또 약을 뿌려야겠어. 며칠 전부터 인간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네. 짓눌린 인간은 죽어가며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 안 있어 너희들을 죽이고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공룡들은 몰랐었습니다. 일개 생물에 불과하리라 여겼던 인간이 자신들 모르게 사회를 구축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연구와 달리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렇게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키며 공룡을 멸종시키고 바퀴벌레는 다시 인간을 멸종시켰습니다.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에서 언제나 지혜롭고 적응력 있는 존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자는 항상 다음 도전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바퀴벌레들이 우리 가족을 죽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슬픔은 영원히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바퀴벌레의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나는 항상 그들의 존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 틈새에서 그들이 언제라도 다시 나타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해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기로 했습니다. 바퀴벌레들과의 전쟁에서 인간은 패배했지만 나는 생존자로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라 해도 인간의 생명력과 끈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한 나는 결코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왔고 나는 그 역사를 계속 써나갈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싸우고 다시 생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힘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5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제가 7살 때 겪은 일입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더군요. 너 7살 때 있었던 일 아직 기억하니? 무슨 일? 어머니한테 얘기를 듣고 반은 기억해냈지만 나머지 반은 기억하지 못했죠. 어머니가 알고 계신 나머지 반과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나머지 반을 합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늦게까지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모여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게 눈이 떠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며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 바로 옆에 있는 하얀 벽에서 사람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벽 안에서 머리만 쑥 내밀어서 쳐다보듯. 눈이 마주쳤죠.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머니 관점입니다. 갑자기 소리 지르는 소리에 놀라운 가족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무언가 겁에 질린 듯 울부짖고 있었고 왜 그러냐는 가족들의 말에 저기 누가 날 쳐다보고 있어. 저기 벽에. 이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물론 벽엔 아무것도 없었죠. 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 정신 차려봐. 하지만 저는 이불 안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의아해할 뿐이었죠.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할머니께서 벽 쪽으로 가보셨습니다. 참고로 그 벽 바로 옆엔 옷장이 있었죠. 그 옷장을 무심코 열어보니 뭔가 하나 툭 떨어졌습니다. 액자였습니다. 그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춰보니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써도 못 찾던 할아버지 사진. 가족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몰래 훔쳐보다 들키셨다고 결론 짓게 되었답니다. 참고로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경험. 난 대학에서 통신을 전공했던 터라 근무지 역시 통신부서로 배정받게 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와 마음씨에 무척이나 즐거운 근무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날은 구청 옥상에 위치한 안테나가 쓰러지는 바람에 안테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고정시키느라 하루를 거의 보내다시피 한 날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안테나를 고정시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려던 때였습니다. 이거 참 난감하게 됐구나. 무슨 일인데요? 우리 부서 전화기들이 몽땅 먹통이 됐다.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참 미안한데 같이 좀 남아서 작업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날도 이미 어두워졌고 피곤해 죽겠는데 젠장. 하지만 어쩔 수 있으랴. 늦어봤자 얼마나 늦겠냐며. 결국 그 직원분을 돕기로 하고 전화선을 다시 정리하려던 때였습니다. 안테나를 고정시키려고 가져갔던 공구들을 두고 왔다는 생각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내 정신머리하고는 옥상에 좀 갔다 올게요. 이런 너 공구들 죄다 옥상에 두고 왔구나. 초령아, 어두우니까 조심해라. 거기 잘못하면 바로 떨어지는 수가 있다. 조금 있다 뒤따라 올라가 볼 테니까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안테나가 설치된 곳은 우리 구청에서 최고로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그곳까지 가려면 옥상까지 올라가서 또 사다리를 2번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안테나가 위치한 곳이 대충 어떤 곳인지 설명하자면 사람이 추락사를 당하지 않게끔 벽이나 울타리 같은 것도 세워두지 않은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게다가 이곳의 넓이 또한 넓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정말 오금이 찔끔저리고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존내 쫄립니다. 재수없게 잘못 디디면 바로 저 까마득한 땅바닥으로 스카이다이빙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방이 절벽입니다. 게다가 겨울이라 금방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런 때는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은 일이라 설마 떨어져 죽기라도 하겠냐며 후레쉬 하나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높이 안테나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손은 후레쉬를 들고 한 손은 사다리를 잡고 그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안테나가 위치한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시 제일 고지대다 보니 엄청난 추위가 내 전신을 덮쳐왔습니다.
후레쉬로 주위를 살살 비춰가며 마침내 두고 왔던 공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 안에 공구들을 주워 담고 양쪽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려던 때였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웬 아저씨 한 분께서 안테나를 바라보며 서 있는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한동안 물끄러미 안테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난 그때 아마 저 아저씨가 안테나 넘어졌다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을 지시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안테나 보러 오셨어요. 안테나 고친 지 좀 됐는데 위험한데 어서 내려가시죠. 말을 걸어봤지만 그 아저씨는 대답도 없었습니다. 날 물끄러미 쳐다보는 아저씨. 그러고 나서는 뚜벅뚜벅 걷더니 죽으려고 작정했는지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더라. 난 그 아저씨의 행동에 무척 당황스러웠고 겁부터 덜컥 났습니다. 하지만 난 공의교원입니다. 사람이 죽는 걸 어찌 보고 있겠습니까? 아저씨, 거기 서 계시면 안 돼요. 떨어진다고요. 아저씨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 없는 아저씨는 그저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떻게든 아저씨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무심코 아저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돌려 날 향해 뒤돌아보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저씨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아저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때림과 동시에 아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 떨어져 죽으려고 환장했냐? 일이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하지 떨어져 죽으려고 아주 그냥 환장을 했구만. 일단 내려가자. 아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내가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 보니까 너 혼자서 떨어져 죽을 속셈인지 낭떠러지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더라. 그리고 무슨 아저씨가 여기 어디 있냐? 정신을 도대체 어디다가 두고 다니는 거야? 작업이 끝나고 직원분의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 직원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더라. 언제였더라? 6년 전쯤이었나? 저기 안테나가 내가 여기 오기 훨씬 전부터 자주 넘어졌다고. 그래서 그때 통신부서 직원 한 명이 안테나 세우러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해 죽었다더라. 실수로 떨어져서 죽은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죽고 싶어서 자살을 한 건지는 나도 모르겠고. 참, 이놈의 구청 놈들은 뭘 하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저기에 사람이 작업하러 올라가서 진짜 누가 떨어져 죽어도 나 몰라라. 사람이 안 떨어지게 사방에 벽을 세워놔라 해도 나 몰라라. 서로 그저 철밥통 지키기 바쁘고 답답한 놈들이야. 그런데 그때 너 뭐라고 했냐? 아저씨, 뭘 보고 그쪽으로 걸어갔던 거냐? 7번째 이야기, 삼촌의 괴담. 우리 동네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고 엄마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집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통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인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삼촌 내외가 엄마에게 분양권을 넘겨달라고 했고 엄마는 그저 그런 가격에 삼촌 내외에게 분양권을 넘겨주고 몇 개월 뒤에 이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삼촌이 해준 얘기를 그대로 해주니 시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삼촌에 대해 설명하면 술을 좋아하시고 잘 드시지만 언제나 정신은 멀쩡합니다. 또 인간관계도 좋아서 회식 같은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성격도 쾌활해서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도 호감이 간다고 합니다. 일이 일어난 때는 여름, 찌는 듯한 더위로 고생하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삼촌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을 봐서인지 그날 회식이 있었고 애처가이신 삼촌은 직장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늦게까지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동료들이 한두 명씩 떠나고 삼촌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부러 심하게 취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가 통했는지 직장 상사는 술값을 지불하고 각자 택시를 잡고 헤어졌습니다. 말하지만 취한 연기를 한 것이지 절대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택시를 잡고 목적지를 얘기한 다음에 잠깐 눈을 붙였다고 합니다. 좀 시간이 흘러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택시 기사는 삼촌을 깨웠습니다. 삼촌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멈춘 삼촌은 기다릴 숙모님을 생각하며 위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혹여나 불이 켜져 있을지.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때는 새벽 1시, 다행히 내일은 휴일이라 늦잠을 자도 됩니다. 삼촌은 편의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숙모님과 술 한잔이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소주와 간단한 안주 등을 산 뒤 무심코 삼촌이 사는 층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까지만 해도 켜져 있던 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나지 않았기에 삼촌은 숙모님이 아직 안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삼촌이 사는 곳인 8층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층에서 띵동하고 멈추더니 문이 열리더랍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촌은 자기가 눌렀나 하고 층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분명 8층 하나만 눌렀는데 아파트의 모든 층수가 눌려져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삼촌은 8층까지 문이 열리고 닫힘을 반복하며 8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인 803호로 향했습니다. 803호 앞에서 열쇠를 꺼내 넣고 돌렸습니다. 그런데 안 열리는 것입니다. 집을 잘못 찾았나 해서 호수를 다시 확인했지만 803호 분명 삼촌 집이 맞습니다. 할 수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 반응이 없기에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을 꺼내 집에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은 가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삼촌은 너무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현관문을 발로 막 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한 지 1분도 안 돼서 불이 켜졌습니다. 삼촌은 좀 화가 났지만 자는데 깨워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기에 문이 열리면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은 켜졌는데 문은 안 열어주는 것입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온 게 1시 10분 정도였는데 시계를 보니 2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삼촌은 너무 화가 나서 발로 현관문을 엄청 세게 쳤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삼촌은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메스꺼운 냄새가 났고 숙모님은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삼촌이 살던 집이랑 가구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우연히 식탁을 보니 갓 차린 음식들이 있더랍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지만 집안, 심지어 화장실을 둘러봐도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삼촌은 밖으로 나와 다시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아까 분명 803호였던 것이 지금은 9999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촌은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졌습니다. 상식적으로 9999호는 없지 않은가. 안 열리던 문하며 문 열어준 사람도 없고 식탁엔 갓 해놓은 음식들이 있고 뭔가 이상하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중 화장실에서 끼익끼익 이런 유리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삼촌이 화장실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고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삼촌은 급히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현관문 옆에 웬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삼촌은 집주인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았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가려는 순간 삼촌 바로 뒤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그 여자가 삼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말한 것인데 자세히 보니 왼팔이 없었습니다. 서서히 삼촌에게로 다가오는 그녀. 삼촌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계단으로 막 뛰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서 1층에 도착했습니다. 내려가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1층에 도착하고 아파트 밖으로 나와 다시 위를 쳐다봤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삼촌을 원망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삼촌도 느꼈습니다. 귀신을 봤다고. 어쨌든 집에 가야 하긴 하는데 도저히 집에 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아니 무서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집에 갈까 생각하는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삼촌은 너무 고마운 나머지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형수님이었습니다. 왜 이리 안 오냐면서 먼저 자겠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자기가 너무 취했으니 배웅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귀신 때문에 쪽팔려 못 간다고 말 못하지 않는가. 여튼 그렇게 숙모님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도중 숙모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1003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대요.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토막낸 다음 토막난 시체들을 집안에 숨기고 자신도 투신 자살했대요. 다른 부인은 찾았는데 왼손만은 아직 못 찾았대요. 아내였던 사람 댁에 남편한테 잘해줬는데 사건이 일어난 날에 남편을 위해 숙취에 좋은 음식들만 요리했대요. 당신도 술 너무 많이 먹지 마요. 왜 아직까지 1003호로 이사를 안 오는지 알겠네요. 참 흉흉한 세상이네요. 낮에 10층 사는 아주머니가 얘기해 주시던데요. 삼촌은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집에 와서 자지도 못하고 계속 생각만 했습니다. 혹시나 찾지 못한 한 부위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닌지, 그래서 살려달라고 한 건지. 삼촌은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1003호로 찾아갔습니다. 9999호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일지 모르고
아무래도 천사모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잠겨 있을 거라 예상했던 문은 의외로 열려 있었고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어제 봤던 음식들은 없었고 가구들도 없었습니다. 삼촌은 긴장하며 방들을 살폈고 안방을 열어본 순간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제 삼촌이 편의점에서 산 소주와 안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즉, 어제 삼촌이 경험한 곳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삼촌은 어제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소리가 났던 것을 기억하고 화장실로 가보았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했고 어제 들은 소리는 환청이라고 생각하고 화장실을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삼촌은 화장실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로 된 곳은 없었습니다. 거울을 빼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서 거울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놀랐습니다. 그 안에 예상했던 남은 부위가 있었습니다. 거울 깨면 안 소리에 이웃 주민이 왔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일단 삼촌은 경찰서로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어떻게 손을 찾아냈는지 왜 거기에 있었는지 경찰에게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사건과의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경찰들을 도와줬기에 아무 일 없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경찰들로부터 삼촌은 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찾은 손은 원래 시체에 맞춰서 다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삼촌을 취재한 모든 형사들이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 내용은 그 여자가 나타나서 삼촌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삼촌은 술을 멀리하게 되었고 귀가 시간이 일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보답인지 숙모님은 큰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숙모님은 깨어나시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숙모님의 말이 더 섬뜩했습니다. 자기가 영혼이 되어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웬 여자가 길을 막고 자기 손을 잡고 막 달렸다고 합니다. 숙모님은 끌려가다가 길이 아닌데 자꾸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아 손을 획 부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손이 잘려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지만 당신은 살 수 있는 목숨입니다. 당신의 남편에게 빚진 게 있어서 내 영혼이 사라지는 걸 마다하지 않고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발 제가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 그 여자를 따라갔고 정신이 들기 전에 그 여자가 삼촌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신이 들게 되었고 이 일을 삼촌에게 얘기하자 삼촌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은 일을 숙모님에게 얘기하기 시작했고 숙모님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 이야기를 수능 끝나고 삼촌이랑 술을 마시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삼촌이랑 숙모님은 그 여자분이 화장되어 죄를 뿌린 곳으로 자주 찾아간다고 합니다. 숙모님을 살려주신 그 여자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신이라고 꼭 무서울 법은 없는 것입니다.